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에게는 10살 그리고 12살 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저는 예전에 어땠는지 어린 시절을 자꾸만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방송을 하루 쉬었는데요.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꾸만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커다란 잘못을 하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은 방송이라도 잠깐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가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학교를 빠지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뭐 몸이 아픈 거 가지고 결근을 한다던가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방송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가지 고마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까지 학교를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점은 아빠를 닮았구나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엮어서 방송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봐도 어제는 하락한 종목의 수가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은 애플을 위시로 해서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요. 메타가 18일 연속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게다가 우버라든지 AVGO, 브로드컴, AMD, AD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어도비 팔란티어 힘을 낸 종목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테크주 중에는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되면서 선전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중형주들이 많이 떨어진 날에는 여지없이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 금리는요. 원래는 이제 4.5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4.6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 발표된 CPI 지수가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어제 발표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현상으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제 다우존스가 가장 좋지가 않았죠.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0.5% 떨어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7 그리고 나스닥은요. 0.031%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테크주는 그래도 마지막에 분발을 하면서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러셀 2000 잠깐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한 게 소형주잖아요. 어제 0.87% 좋지 않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켓프레스 시장의 폭은 더욱 좁아졌겠죠. 어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폭이 47.31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56.6%로 줄어들었고요. 시장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공포지수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15.89 안정적인 모습을 지켜내고 있고요. 공포 탐욕지수는 43으로 어제보다 약간 악화됐죠. 어제는 44였는데요. 공포감이 조금 더 확산됐다. 왜냐면 CPI는 지금 현재 시장의 커다란 관심입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어쩌지? 이렇게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공포감은 조금 더 짙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원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의외로 미주원 탑픽의 성적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랑 상관없이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인공지능 수혜주가 대체로 좋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팔란티어가 4.24%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4.12% 올라갔습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발표될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어닝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어닝 결과에 따라서 미주원 탑픽에 계속 잔존할런지 아니면 탈락할런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EPS 같은 경우는 0.32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매출은 265.14밀리언이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1.6%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어닝 결과가 이미 발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주원 탑픽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B2가 3.71%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제타가 플러스 3.35%, 우버 플러스 3.12%, 테슬라 플러스 2.44, 스트래티지 플러스 2.30, 앱 러비니 플러스 1.35, 탈렌 에너지 플러스 1.09, UiPath 플러스 1.00, 어도비 플러스 0.86, 메타가 0.78%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무려 18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플러스 0.56, 넥스트래커가 플러스 0.42, 비트코인 플러스 0.04, 96,180에 가 있고요. 비스트라부터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60, 알파벳이 마이너스 0.92, 타이완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1.13, 엔비디아 마이너스 1.25, 아마존 마이너스 1.65,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00, 마지막으로 마벨 테크놀로지가 3.3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어제 발표된 CPI 수치부터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CPI 발표되고 나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다행히 많은 부분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기사를 통해서 이번 CPI가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따라서 악재는 맞지만 뭐 게임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지금 미국 증시를 폭락으로 이끌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는 아니었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CPI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CPI, 헤드라인 CPI를 보시면 전망치가 0.3이었는데요. 전달 비해서 0.5%나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죠. 작년 대비해서는 3.0인데요. 기대치가 2.9였습니다. 3%를 넘어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한 코어 CPI입니다. 우리가 근원 CPI라고 부르는 거죠. 전달 대비해서 0.4%나 올라갔는데요. 전망치는 플러스 0.3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플러스 3.3인데요. 전망치가 3.1이었기 때문에 전망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네 가지 수치 모두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월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래 올해 말까지 2번 정도는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그 기대치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잘해야 1번 정도 더 내리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수정이 된 거죠. 당연한 결과로 CPI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잠깐 동안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죠. 금리가 갑자기 치솟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진행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초반의 손실을 대부분 만회했고요. 결국 나스닥은 소폭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수요일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기대를 벗어나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은요.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증시는요, 계속해서 저가 매수의 공식이 통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이 더 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CPI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일 것이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 비용 급상승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발표된 CPI 중에 거주 비용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의 30%가 거주 비용 하나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비용은 한 달 동안 0.4%나 올라갔고요. 지난 1년 동안 4.4%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인플레이션 계산은요, 실시간 데이터보다는 1년 정도 뒤처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는 현재 달에 체결된 신규 임대 계약이 아닌 이미 체결된 모든 임대 계약의 가격 인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우리가 집을 렌트할 때는요, 최소한 1년 이상을 렌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1년 전의 계약서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새롭게 임대 계약이 될 때 이 가격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을 반영한 구임대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요.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다려야 정확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연평균 4.4%의 비율은요, 아파트먼트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임대료 데이터와는 여전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임대료 지수는 지난 1년 동안 임대료가 0.5% 오히려 하락했음을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원래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0.5%가 떨어진 게 맞는데 이 CPI를 계산할 때는 오히려 1년 동안 4.4%가 올라간 것처럼 나온다. 이 부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전역에 렌트 인덱스가 나와 있는데요. 2025년 들어서 지금 0% 이하로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0.5%, 오히려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주거 비용을 계산하면요, 근원 CPI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훨씬 더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주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거주 비용, 그리고 중고차, 자동차 보험, 이렇게 세 군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일부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달 대비해서 헤드라인 CPI가 0.5% 올라갔잖아요. 구체적인 숫자는 0.45입니다. 여기서 반올림을 한 거죠. 근데 0.45 중에요, 무려 0.28%포인트가 이 세 가지에서 기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서서 생각해 보면 과연 거주 비용, 중고차, 자동차 보험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파월 의장의 단호한 입장이다라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의 좋은 수치에 흥분하지 않으며 한두 번의 나쁜 수치에도 흥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파월은 수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아닌 PCE 지표를 어제 언급했습니다. 하원에 출석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PCE 지표를 언급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의 기준은 CPI가 아니라 PCE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일부 항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지표는 PCE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어닝의 호재입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S&P 500에 속한 기업들 중에 어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더니 무려 77%의 기업이요, 서프라이즈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모멘텀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앱 러빈,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인기 종목이요,
되면요. 또 한 번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보고하면서 대세 상승의 기운을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CPI 지수 하나 때문에 시장의 방향이 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뜻밖의 호재 하나가 더 발생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종전 협상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제가 달러 하락과 미국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저의 생각까지 덧붙여서 이 기사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피난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달러는 모든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이제 세계 경제가 조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대두가 되면요, 달러가 올라가거든요. 믿을 거는 미국 달러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가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0.3% 하락했고요. 유로화는 0.5% 상승한 1.0435달러를 기록했고, 유럽 주식 선물은 상승하는 등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유럽 통화가 달러 대비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요,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기존 미국 정책에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의외의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연 이러한 뉴스가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 전망은요, 전 세계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긴장이 완화되면요, 투자자 신뢰가 증가할 수 있고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합니다. 이 얘기는요, 사람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에 몰려있던 자금이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 개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기업들이 어닝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미국 달러의 약세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주식에도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달러가 떨어지면요, 미국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고 달러로 환산할 때 해외 수익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메가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미국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런 어닝 결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많은 기업들이요, 원래 우리의 성장률은 이 정도 되는데 통화 때문에, 따라서 환율 때문에 이 정도밖에 성장 못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덧붙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종전 협상이 잘 진행돼서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아마도 이런 기업들의 수익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유럽 통화 및 주식 선물의 랠리는요, 유럽 시장의 심리가 개선됐음을 시사하고요. 이렇게 유럽 시장이 달리기 시작하면 종종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러시아가 연루되어 있는 정쟁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애당초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러시아는요, 여러 가지 품목에 있어서 수출 대국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다시 글로벌 경제에 기여를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자, 물론 잠재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는요, 미국 채권에서 일부 자금이 유출을 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채권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채권의 인기가 줄어들면서 수익률을 오히려 올려줘야겠죠. 금리를 올려줘야 사람들이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약간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성장주라든지 금리 민감 부분에 약간의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 소형주들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끝나면요, 지금까지 국채 금리 상승의 커다란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국채 수익률 또한 급격한 상승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관세를 올리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요, 종전으로 방어
방어하겠다는 트럼프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트럼프는 혹시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제 좀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여드리면요. 어제 이제 CPI가 발표되고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종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계속해서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좋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탈렌 에너지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형 호재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시죠.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최대 전력망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십 개의 신규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패스트 트랙이라 그러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나옵니다. 줄여서 FERC라고 불리는 기관이고요. 이 규제위원회에서는요, 13개 주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PJM 인터커넥션이 4월부터 그리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5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시설에는요, 대형 천연가스 발전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탈렌 에너지한테 긍정적인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비스트라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용량의 60% 이상을 가스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스트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움직임은 PJM이 지난해 경제와 차량의 전기화와 함께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의한 상당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자원 충분성 우려를 제기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전력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FERC는 성명서를 통해서 PJM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발전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과연 이번 뉴스가 탈렌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렌 에너지는 이 신속한 승인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의 합의로 인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한 2, 3주 전에 미중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탈렌 에너지는 이미 PJM과 신뢰성 필수 운영 RMR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으로 인해서 원래는 2025년 5월 31일 폐쇄될 예정에 있었던 브랜드 쇼스 그리고 와그너 발전소의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9년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또한 이 계약에 따라 탈란은요, 고정 지급금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요. 연간 총액은 약 1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PJM과 커다란 대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소식에는 많은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요, 지금 현재 탈렌 에너지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서스케아나 원자력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 시설을 공동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존한테 하기로 했죠. 이 시설은 AWS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나 이 계약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FERC의 도전에 직면했었습니다. 현재는 탈란이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중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뉴스가 AWS 데이터 센터 시설 공동 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FERC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웬만한 건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탈란 에너지 측에서도 AWS와의 계약이 성사될 것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다음에는 비스트라 에너지인데요. 비스트라 에너지는 이 개발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023년 기준으로 비스트라 에너지의 발전 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은요, 천연가스가 66%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많이 세워야 된다면 비스트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비스트라는요, 2025년, 2026년 경매에서 약 1255메가와트의 용량이 이미 확보되어서요, PJM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영향력이
영역이 커다란 기업이 바로 비스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스트라는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발전소예요. 데이터 센터를 공동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따라서 패스트 트랙 프로세스는요, 이러한 기회를 가속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 패스트 트랙 프로세스는요, 새로운 기업이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잖아요. 잠재적으로는 기존 발전사와의 경쟁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용량이 장기적으로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력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전력량이 계속해서 늘게 된다면 결국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급등 추세를 감안할 때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를 초과할 가능성은 당분간 지극히 낮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몇 년 이상은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준 탑픽 중에 어닝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앱러빈인데요. 여기 보시면 앱러빈이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요, 주가가 무려 27.66% 폭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27% 이상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닝 결과부터 좀 살펴보시죠. 4분기에 갭 EPS가 1달러 73센트를 만들어내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무려 47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1.37 빌리언을 만들어내는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43.7%였습니다. 따라서 기대를 한참 초과하는 굉장히 멋진 어닝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앱러빈의 비즈니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는 앱이죠. 앱이라는 것은요, 주로 게임의 앱을 옛날에 만들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다. 게임 앱에서 들어오는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광고 플랫폼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무려 73%입니다. 그리고 앱 부분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 1%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죠.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이제 토탈 레비뉴가 44%, 전체 매출은 44%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에비타인데요. 에비타 역시 따로 띄어서 보죠. 일단 광고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에비타 수익은 작년 대비 85%나 증가를 했고요. 앱 부분은 2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을 합쳐서 78%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순이익인데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무려 24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거의 미친 성장률을 보여줬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요, 앱 부분이 지금 매출이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한 가지의 약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경영진의 커멘트를 좀 설명드리면서 이러한 엄청난 소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CEO인 아담 포로기는요, 2024년 4분기를 게임 분야를 넘어서 전자상거래 분야로 광고 플랫폼을 확장하는 등 회사의 혁신적인 시기로 꼽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앱러빈이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요, 가장 커다란 부분은 역시 광고 플랫폼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장한다. 이 소식 때문입니다. 원래 기존에는요, 앱러빈이라는 이름처럼 앱 안에서만 광고를 진행했거든요. 특히 게임 앱에 전담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이커머스 쪽으로 그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쪽에도 우리가 광고를 많이 팔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CEO는요, 이 돌파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커머스 쪽에도 우리가 최고의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100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따라서 엄청난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포로기는 또한 회사의 앱 사업을 매각하기 위한 독점적인 조건에 서명했다. 이렇게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까 제가 두 가지의 비즈니스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부분은 광고 플랫폼,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게임 앱이잖아요. 근데 게임 앱은 성장을 멈췄죠. 근데 이 부분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요, 앞으로 앱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요, 기업의 성장률이 44%가 아니라 매출 성장이 73%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굉장히 잘 나가는 애드버타이징, 즉 광고 플랫폼 쪽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를 어제 한 겁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약 9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는 현금 5억 달러와 새로운 비상장 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도 포함이 되는데 이걸 완전히 정리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자, 다음에는 CFO인 맷 스텀프가 나오는데요. 실적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4분기의 총 매출이 전년 대비 44% 성장한 13억 7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조정 에비타 수익은요, 무려 62%의 마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6억 9,500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작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마진을 따져보면 이거는 이제 6억 9,500만 달러 나누기 여기 매출이 있잖아요. 13억 7천만 달러 하면 마진이 무려 50%가 넘어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이던스도 중요하겠죠. 앱러비는요, 2025년 1분기 광고 부분 매출이 10억 3천만 달러에서 10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조정 에비타가 8억 5천만에서 8억 2,500만 달러에 달하며 에비타 마진은 78%에서 79%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 광고 플랫폼 매출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앱이잖아요. 앱 같은 경우는 매출이 3억 2,500만에서 3억 3,5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조정 에비타는 5천만에서 6천만 달러, 그리고 에비타 마진은 약 18%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승인만 나면, 여기 보시면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있죠. 승인이 떨어지면 앱 사업부가 매각이 되는데요, 2025년 2분기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만약에 앱이 없어진다면 남아있는 부분은 광고 플랫폼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고 플랫폼은 지금 현재 에비타 마진이 무려 78에서 79%거든요. 엄청난 비즈니스만 갖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리죠. 자, BTIG의 클라크 램페는요, 지금 이커머스로 확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알려달라,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담 포로기 CEO는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덕분에 올해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새롭게 진출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CT에서 일하고 있는 제이슨 바지넷인데요. 전자상거래 확장에 대한 질문을 역시 했습니다. 포로기는요, 셀프 서비스와 자동화된 도구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셀프 서비스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장의 무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자, 그러면 셀프 서비스와 자동화된 도구가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앱러비는요, 상당한 인적 개입 없이도, 즉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대규모의 성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동화된 광고 구매 도구를 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광고주들이요, 플랫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요, 광고주들을 지원하는 AI 기반 에이전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전트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이제 코파일럿 그리고 에이전트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코파일럿은 대체적으로 주요한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AI 에이전트는 뭐냐면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를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이 AI 에이전트들은요, 완전히 자동화된 상태에서 인간과 같은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자, 이 얘기는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광고주들과의 모든 인터랙션을 알아서 AI가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앱러비는요, 결국 파일럿 프로그램을 셀프 서비스 광고 구매 기능으로 확장하면서 광고주가 캠페인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셀프 서비스로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가서 사람한테 주문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광고주들이 앱러빈에 와서도요, 셀프 서비스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번에는 리스크를 잠깐 보시죠. 경영진은요, 전자상거래 수요의 확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셀프 서비스 기능과 자동화된 도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아담 포로기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기다려달라.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요, 셀프 서비스 도구의 실행 타임라인, 따라서 얼마나 오래 걸린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요. 2025년에 전자상거래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결국은 앱 쪽에 집중을 해서 광고를 집행했던 건데요. 앞으로는 이커머스 쪽으로 확장하겠다. 또 나아가서 커넥티드 TV 쪽에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점진적인 GPU 비용과 새로운 수직 시장에 대한 의존이 잠재적인 장애물로 언급이 됐다. 자,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기업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SaaS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GPU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앱러빈의 2024년 4분기 실적은요, 광고 플랫폼 부분의 성장과 전자상거래 거래의 초기 성공에 힘입어서 강력한 재무 성과를 보여줬고요. 앱 사업의 매각은 순수 광고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겹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전자상거래로 확장을 하는데 이 확장하는 부분에서도 계속 성공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대형 호재고요. 두 번째는요, 잘 안 되던 게 있었죠. 앱 사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팔아버릴 거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랬죠. 따라서 다다음 분기부터는, 왜냐면 다음 분기에 이게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부터는 엄청난 성장 추세를 보이는 기업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앱러빈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아티클인데요. 최근에 미준 탑픽으로 포함된 신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넥스 트래커라는 기업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사는 제가 직접 읽지 않고요. 제 목소리를 닮은 미준 AI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AI 목소리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조금 불편한 소리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텐데 하루빨리 좀 컨디션 회복해서 정상적인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좋은 기사 많이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넥스트 트래커, 태양광 추적 시스템 트래커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예상하셨겠지만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하여 투자 가치를 높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태양광 트래커 솔러 트래커는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절하여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장치입니다. AI 기반 혁신과 경쟁력. 넥스트 트래커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트루캡처 소프트웨어. 넥스트 트래커는 인공지능 기술을 태양광 트래커에 접목하여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트래커의 트루캡처 소프트웨어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실시간 기상 데이터, 지형 정보, 패널 배치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트래킹 각도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트래커 대비 발전량을 최대 25%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트루캡처 소프트웨어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각 태양광 패널의 성능을 개별적으로 최적화하고 그림자, 구름, 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이상 작동을 예측하고 예방적인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가동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 혁신은 넥스트 트래커의 제품을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성장 잠재력. 넥스트 트래커는 글로벌 태양광 추적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3%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년 연속 업계 선두를 유지하며 누적 100GW 이상의 제품을 출하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5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지리적 다각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 트래커 시장 또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는 전 세계 태양광 트래커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200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약 7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 전망. 넥스트래커는 지난 1월 어닝 발표에서 2025회계 연도 3월에 종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회계 연도 연간 매출은 28억 29억 달러로 유지했습니다. 2025회계 연도의 수익이 4억 6,700만 4억 9,700만 달러 주당 3.113, 3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 연간 조정 수익은 3.75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 시장 컨센서스 3.27달러. Q3 FY 2025 기준 총 수주잔 고백 클라그가 45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지W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넥스트 트래커의 전지형 트래커 제품인 NX 허라이전 XTR을 사용하는 단일 위치 기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외 12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제조 역량을 확대하여 100% 미국산 태양광 트래커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잠재적 투자 리스크,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변경 가능성, 경쟁 심화 태양광 트래커 시장은 어레이 테크놀로지즈, FTC 솔러 등 여러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넥스트래커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 변화 태양광 트래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양면형 태양광 모듈의 등장은 트래커 설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넥스트래커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론. 넥스트래커는 인공지능 기반 태양광 트래커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탁월한 기술력, 견고한 시장 지배력, 높은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넥스트래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유망한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AI 기반 트루캡처 소프트웨어는 넥스트래커의 핵심 경쟁력이며 향후 성장을 견인할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 요인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함께 넥스트트래커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